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와 현안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맞짱 토론입니다. 토론으로 맞짱 뜰 두 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대표가 빠진 선대위란 초유의 상황을 맞은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인데요. 이준석 대표 그리고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조수진 의원 두 사람 다 사퇴를 했습니다. 이번 사퇴 본질은 이제 뭐 어떤 거라고 보시고 두 사람의 선대위직 동반 사퇴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우선 본질은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의 권력 투쟁이죠. 예, 헤게모니 투쟁이고요. 갈등이 벌어진 거고. 그런데 그 갈등의 본질이라도 뭐가 계기가 됐냐. 그거는 김건희 씨 허위 이력, 허위 학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지금 갈등이 생긴 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될 사안은 아니죠. 그래서 조수진 의원은 어떻게 보면 논개처럼 돼버린 거예요. 윤핵관 쪽에 서서 논개가 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여성 의원들이 어떤 판에서 나름 유능하다고 생각되는 의원들도 그 윤핵관이 누굽니까? 정말 정치판에서 3선, 4선 하면 거의 신적 경지에 오르시거든요. 네. 그분들의 논개처럼 역할하는 것이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촉발시킨 계기는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 관련해서 사과를 했는데 그런데도 여론이 안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왜 당이 안 도와주느냐가 후보의 시각이다라고 조수진 의원이 말하면서 네. 이런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그런 어설픈 사과로 김건희 씨의 이 가짜 인생이라고까지 일부에서 공격하는 이런 게 잠잠해질 것인가? 그러니까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계속 봉합 이렇게 갈 텐데 제가 이렇게 형국을 보니까 어쨌든 지금은 이준석 대표가 약간 왕따당하는 분위기. 예, 제가 오늘 토론들을 쫙 보고 왔는데 국민의힘 쪽 패널들이 이준석 대표가 저래선 안 된다. 이걸 집중적으로 얘기하더군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두 가지가 남아서 계속 움직일 것 같은데 하나는 대표가 초유의 사태, 대표가 또 가출하는 그만두는 초유의 선대위가 어떻게 될 거냐. 두 번째는 소위 영부인 후보가 네. 대선판에 등장하지 않을 것처럼 후보가 얘기한 초유의 사태. 이 두 가지가 살아 움직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오늘 뭐 윤석열 후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뭐 계획은 없었다. 그건 아닙니다. 등판 그건 제가 계획은 없었다고. 얼마든지 반론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전에 다른 말씀하셨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번 그 갈등의 이제 그 사태 본질은 김건희 씨 논란과 관련해서 소위 이제 뭐 윤핵관을 대신해서 조수진 공보단장이 역할을 한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네. 네,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본질이 선거 전략에 대한 관점의 차이, 그리고 그런 서로 다른 선거 전략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조율을 하고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를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소통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난번에 불거져서 울산에서 봉합을 했습니다. 네. 봉합을 했으면 갔다 와서 그걸 대화를 통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은 조수진 의원은 하나의 어떤 계기고요. 실제로는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하고의 전략과 관점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건 뭐 인사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울산 봉합 이후에 다녀와서 이것을 소통을 통해서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해결 안 하고 그대로 간 거죠. 그래서 그대로 가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터졌냐? 저는 신지의 영입에서 터졌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부글부글 하다가 조수진 사건에서 그냥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전략의 차이는 뭐냐? 이준석 대표는 세대 포위론, 그래서 그 기존의 6070을 중심으로 한 그 국민의힘 지지층, 거기다가 이제 2030의 어떤 그 특히 남성들, 이대남을 중심으로 한 그 2030의 이제 신지지층, 이들이 세대적으로 포위를 해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는다.
이게 이제 전략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선출이 되면서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6070과 2030 간의 갈등이 생기면서 2030의 압도적인 지지 흐름들이 좀 꺾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계속 조금씩 내려가다가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민주당에게 약간 뒤지고 있고요. 20대가 약간 앞서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수정, 그다음에 신지의 영입 이런 건으로 인해서 뭐냐 하면 이대남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페미니스트인데 이 페미니스트를 더군다나 신지혜 같은 경우에 아주 강성 페미니스트를 어떠한 소통 없이 그냥 영입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소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핫바지처럼 세워놓겠다라는 것이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럼 그렇게 할 바에는 나는 깨끗하게 물러나서 내가 아무것도 실제로 핫바지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나는 책임도 거기서 자유롭겠다. 그래서 책임도 후보 당신이 100% 져라. 이렇게 된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그 선대위 역할을 하지 않으려면 그 대표직도 내려놔라 이런 그 주장도 나오고 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대표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뭐 굳이 뭐 저는 두둔하기보다 네. 이제 대표직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이 선출한 거고요. 선대위에서 위원장은 이제 임명이 된 거고, 그래서 선거와 관련된 전략이라든지 선거에서의 역할은 사실은 선대위원장의 역할이죠. 당대표로서의 역할이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당무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사실은 할 게 거의 없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경선을 관리함으로써 당대표 역할을 잘 해왔는데 경선 이후에는 사실 당대표 역할이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대표가 갑자기 물러날 필요는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본인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나는 당대표로서의 그 직은 유지하겠다. 그럼 내가 왜 내려놓냐? 이거 분명히 또 어떻게 보면 입장을 밝힌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저 당대표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럼 당대표는 뭐지? 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일반 네. 시청자들은. 저 말은 뭐냐면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 그리고 어쨌든 후보가 아직 정식 등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식 등록을 하려면 누구 도장이 필요하다? 당대표 직인, 옥세가 필요한 네.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당에서 돈을 지출할 때 그게 각 당마다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는 사무총장 정결, 어디까지는 당대표 정결. 네. 그러니까 당대표 도장이 없으면 돈이 지출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서 행사하지 못하는 것, 스스로는 빼앗겼다고 느끼는 건 조직 구성이죠. 선대위에. 네네. 그건 후보가 가져가도 당대표가 여전히 그 재정 문제하고 내년 지방선거 문제, 공천장에는 당대표 직인이 들어가기 네네.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생각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선 당대표를 왜 내놓습니까? 그리고 당대표를 탄핵하는 절차가 국민의힘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긴 있어요. 예, 있는데 그게 작동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정치적 쉽진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쉽진 거고 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예고된 시스템의 복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총괄선대위원장이 있어요. 네. 상임선대위원장이 있어요.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울산 회동은 임시봉합밖에 안 되고 또 터질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조직이 내용을 규정하는데 총괄이 있고 상임들이 있으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이 상임선대위원장에게 내가 왜 당신 말을 듣냐? 그것도 총괄 말을 듣는다도 아니에요. 후보 말만 듣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 시스템의 복수. 그리고 네. 저런 시스템에선 반드시 비선 조직이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그 전략의 차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만 좀 마저 말씀드리면 네.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지난 보궐선거 때 승리했던 전략, 그러니까 세대 포위론, 그것이 이제 경선에서 보면 홍준표 그 경선 후보의 그 전략이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 측이나 혹은 이제 김한길 위원장, 그리고 윤핵관, 이분들의 전략은 뭐로 보이냐면 뭐 명확하게 밝힌 바는 없지만 반문을 기치로 한
그래서 반문을 기치로 해서 그 정권 교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모여라. 그래서 왼쪽에서는 심지어 진보 정당 중에서도 상당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그런 이제 그 신지에부터 해서 뭐 또 심지어는 아주 오른쪽 끝까지 그냥 무조건 하여튼 반문 빅텐트면 다 와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간다. 이게 이제 저쪽에 반대쪽의 어떤 전략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볼 때는 지금 그렇게 했을 때 결국 2030의 지지가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많고 그러한 무조건적인 반문 빅텐트 전략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해온 거죠. 네. 부딪혀 왔던 네. 겁니다. 네. 어찌됐든 이번 다시 갈등은요, 이번 파국은요, 그동안의 여러 가지 당내 갈등이 쌓인 결과라는 분석이 많은데 이번 갈등 내용 수습을 김종인 위원장의 위임해도 괜찮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그거는 뭐 후보는 위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것은 김종인 위원장조차도 지금 정권을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조차도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울산 그때 네. 회동 때 임시로 봉합된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수습을 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에 대한 정리 그리고 윤핵관 내지는 이런 파리떼들에 대한 정리 이런 게 필요한 것인데 김종인 위원장한테 그러한 권한이 과연 주어졌느냐. 그리고 윤 후보가 확실하게 그러한 힘을 실어줄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의 전략은 그러면 이준석 대표하고 같은 건 아니고요. 약간은 또 이분은 좀 결을 달리합니다. 최근에 보면 내각제 얘기도 좀 꺼내시고 그래서 좀 네. 복잡한데 이 부분에 대한 또 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여전히 갈등의 어떤 소지가 있다. 그래서 위임은 했지만 전권을 주거나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수습만 하라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네. 네. 이게 칼을 쥐어준 거죠. 일단 후보는 안 보이고 이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차도살인 하는 거죠. 원래 그 가장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앞에 나오면 그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최후.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에게 칼을 쥐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궁금한 건 그런 김종인 위원장이 그 칼을 휘두를 수 있을까? 이겁니다. 그리고 그 칼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네. 이럴 때 뭘 보셔야 되냐. 오늘 갑자기 김종인 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런데 네. 그 기자회견 내용과는 상관없이 기자들이 다 이준석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실패한 거죠, 그게. 그리고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 몇 마디 하시다가 나가버리고 임태희 본부장이 답을 하더군요. 근데 그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기자회견을 하고 나갈 때 김종인 위원장 옆에 누가 붙어 있었느냐 못 보셨죠? 권성동 총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네. 이건 뭘 얘기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그 핵의 갈등을 벌인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이준석 대표 못 이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대위를 떠나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 어쨌든 저는 저러다가 결국은 혹시 김종인 위원장께서 식물화되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가 알겠습니다. 됩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선대위 쇄신과 관련해서 그 다음 질문이 또 있는데요. 그때 네. 또 마저 하시고요. 그리고 네, 저희가 말씀하신 준비한 자료 화면 기자회견과 볼까요? 네, 또 더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제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저희 당내 여성 언론인 출신 정치인과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더 참 특별합니다. 이준석 대표 어저께 사퇴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정치인이 한번 국민 앞에 생활을 하면 그것으로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관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전 공보단장 사이에서 벌어졌던 이 사태를 그것으로서 마감을 하고 앞으로 우리 선대위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선거를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각오로 선대위를 가져가 꾸려나갈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에게 그립을 더 크게 갖게 하겠다, 그런 이제 권한을 위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김종인 이제 위원장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선거에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새로운 각오로 선대위를 이제 쇄신을 하겠다, 그런 각오를 이제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김 위원장이 과연 칼을 꺼내 들고 휘두를 수 있을 것인지, 효율적 운영이라는 건 결국 이제 그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우선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기자회견에서 바로 요 질문을 하니까 나가버리셨고요. 네. 이와 관련하여 임태희 본부장에게 집중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명확하게 방향을 얘기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임태희 본부장도 명확하게 답을 안 했어요. 그냥 동어 반복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김종인 위원장의 명이 잘 안 통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게, 어저께 네거티브 중단하자고 김종인 위원장이 하셨는데, 그냥 그게 그 김종인 위원장의 말에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오후에 이수정 씨가 나타나서 네거티브 했고요. 그리고 김진태 전 의원은 심지어 조폭의 편지를 동원해서 네거티브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총괄 선대위원장이 네거티브 하지 말고 정책 경쟁으로 가자 했는데 그 명이 오후에 다 깨져버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아무리 말로 그립을 더 쥐시라 이 말은 정말 아닌 거거든요. 네. 그립을 더 쥐시라는데 그 쥐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 사실은 이제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 한 배를 탔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서로 이렇게 필요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어떻든 간에 이제 당내 입지를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필요했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자신을 계속 흔들기 때문에 윤핵관을 비롯해서,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카리스마 이런 게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 것인지, 이렇게 뭐 싸움을 잘한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근데 이것이 이제 효과가 지지율에서 좋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결국은 뭐냐 하면 김종인 위원장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을 맡긴 겁니다. 결국 이준석 대표가 안 돌아올 거라는 걸 알면서 이 해결을 김종인 위원장한테 맡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원래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 편을 들어야 되는데 편을 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결국 각각 떨어지면서, 저는 잘못하면 김종인 위원장도 오래 버티기가 힘들지 않을까. 어쩌면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네. 네, 이번엔 여당으로 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의지를 오늘 재차 피력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벌을 주거나 또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유지하되 일시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매물 출회를 도와주자. 그게 다주택자들에게도 유익하고 또 시장에도 유익한 길이라는 생각은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양도세 중과 자체를 저희가 없애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설득해 볼 생각이고. 네, 민주당이 약 3시간 전에 의총을 열고 이재명표 부동산 감세 토론을 펼쳤는데요. 이재명 후보도 1시간 뒤에 참석을 해서 방금 보신 것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냈는데 다시 재차 본인의 의견을 재확인시켰는데, 이거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주 의원님. 네. 지금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은데, 네. 이 원인이 뭐냐? 첫 번째는 이제 조국 사태와 LH 사태를 비롯한 내로남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을 비롯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이 아니라 세금으로 응징을 하다 보니까 이 징벌적 과세에 대한 조세 저항입니다. 그래서 내로남불과 조세 저항이 사실은 이제 정권 교체 심리의 이제 본질이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돼도 정권 교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내로남불을 극복해야 되는데, 내로남불 극복은 이제 조국 사태를 사과하고
뭐 그러면서 또 상대적으로 우리 당에서 지금 가족 리스크, 김건희 리스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히려 이제 똥볼을 차는 바람에 또 상세가 좀 됐고요. 또 하나가 이제 조세 저항인데 이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하느냐 마느냐가 저는 이재명 후보 한 입장에서 굉장히 절실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이 양도세 중과 문제 이거 유예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과연 이게 되겠느냐.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체성과 어떤 큰 내용인데 이걸 이재명 후보한테 밀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내부의 권력 싸움 같은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 결국 이재명은 합니다. 라는 그 이재명의 정치적 자산이 저는 쉽게 이렇게 설득이 되기도 어렵다. 그래서 굉장한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네, 민주당의 위기다. 네. 네, 우선 계속 위기였죠. 부동산 관련해서. 그래서 새로운 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게 그러면 집권회 하겠다 즉시 이렇게까지 갔어요. 네. 근데 그런 정치공학적인 접근 말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부동산 몇 군데에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우선은 매물 잠김 현상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정권이 교체될지 재창출될지를 보고 사람들은 내가 최대한 손해를 안 보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매물 잠김은 확실히 있다. 그러나 종부세의 효과는 크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으려고 한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이재명 후보 말대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한 6개월만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집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양도소득세를 인하해주면 집이 나오긴 할 것이다.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어요. 인간의 욕망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어디로 움직이나 읽어야 되고 집권 여당은 선거도 선거지만 더 중요한 게 불확실성을 해소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내가 대통령 되면 할 거야 확실히 해주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엔 절대로 안 할 거야. 이걸 분명히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정치공학적으로 이럴까 저럴까 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조국 전 장관이 내로남불 인정합니다. 저는 입시 과정에서. 김건희 씨나 최은수 씨가 일으킨 양평의 기적. 양평 공지구 아파트 수자원 보호 지역 1권역에서 아파트 짓는 거 뭐 없는 일입니다. 그게 단계마다 특혜가 벌어지고 윤석열 후보가 공정한 줄 알았더니 김건희 씨나 최은순 씨 앞에서 그 공정이 멎어버려서 조성은 씨가 그랬잖아요. 이러면 조국이 대통령 못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래서 사실 더 이상 윤석열 후보 입에서 내로남불은 못 나온다. 가장 중요한 윤석열 후보의 가치인 공정이 무너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김건희 씨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님이 또 이제 그 바로 관련 발언을 하실 것 같은데 양도소득세 관련 중과 관련해서 그 다음 질문이 또 있기 때문에 요거를 마저 마무리하고 시간이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관련해서 듣겠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이제 유지하려는 쪽 청와대와 또 이거를 이제 변화를 주려고 하는 이제 최 의원님 말씀으로는 유권자의 욕망과 그런 표심을 계속해서 이제 흐름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맞춤형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이제 또 정치인 아리스토텔레스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 흐름대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이제 이재명 후보인데 어쨌든 청와대와 대통령 후보, 여당의 후보 간에 지금 힘겨루기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또 생각을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힘겨루기 하게 되죠. 모든 집단은 힘겨루기 하게 됩니다. 우리가 토론하면서도 힘겨루기 하기 때문에 저는 뭐 힘겨루기 하는 게 비판 같지가 않아요. 그건 당연한 현상이다.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의 하나가 종부세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이 종부세 기조를 확실히 가면 양도소득세 인하하지 않아도 매물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 문재인 정부가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건 문재인 정부 내에서 너무 당연한 거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사실 가장 지금 현장을 돌아다니는 게 후보들이세요.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후보와 같은 생각일 겁니다. 현장의 소리 때문에. 네. 그래서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다. 다만 만약에 그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이재명 후보가 요구했다고 금방 뭐 바꾼다면 기조를 오히려 언론이나 야당이 이재명 하명법, 뭐 이재명에게 굴복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이 전부 자연스럽다. 네. 그래서 보다 분명하게 가능한 빠른 시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짚고 생각합니다. 말기에 이제 뭐 여당 후보와 뭐 청와대 간의 이런 이견이 있는 이런 상황은 당연하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네. 뭐 어쨌든 이게 정권 교체 여론이 아직도 어쨌든 50%가 대부분 넘거든요.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인물보다 구도가 더 세기 때문에 현재는 바람은 잘 안 일어나는 선거인 것 같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 전략적으로 정권 교체의 이 구도를 깨지 못하면 어차피 안 되는 거다 아마 이렇게 판단하실 거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로남불은 많이 약해져 버렸어요. 뭐 저희도 잘못이 좀 있고요. 그래서 남은 것은 이제 중요한 게 결국 경제 정책, 특히 이제 조세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인데,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걸 볼 겁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저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본인이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지, 그래서 진짜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뭔가 문재인 정권하고는 좀 다른,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 확대라든가 이런 쪽 중심으로 가고 징벌적 세제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갈 것인지 이 부분에 관심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야, 이게 진짜 말만 그렇지 제대로 하겠냐, 이게 이제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관전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게 선거용이냐 아니면 진정성이 있느냐.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럼 왜 경기도지사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셨냐? 그럼 이게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포인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러면 어쨌든 물론 문재인 정권의 생각을 바꾸는 게 어렵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충돌을 하지만 끝에 가서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다면 그것도 역시 쇼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저희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걸 어떻게 설득하느냐. 저는 그거 아니, 이제 근데 과제 아니겠습니까? 투기에 이재명 대한 후보 측에? 강력한 네. 억제 정책은 이재명 후보도 똑같습니다. 네. 지금 양도세 유예는 일시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공급을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각종 다양한 형태로 하겠다. 네, 네. 이 또한 문재인 정부도 같았던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요. 오늘 맞짱 토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후보 선대위 상황,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감세 드라이브를 중심으로 두 분의 토론 지켜봤습니다. 지금까지 추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